라이브.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의원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윤석열 캠프 소속 의원 3명 등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징계 약속했었는데요. 한무경 의원은 제명, 5명은 탈당권 권유, 그리고 윤희숙 의원 등 6명은 징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했는데 법사위 현장에 있는 박성준 의원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입시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사필 규정이라고 했고, 조국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부산대 측은 조모 씨의 의사면허 취소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년 유튜버 황희두 씨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일 가까이 1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4단계 거리두기도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손실 커져만 갑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위드 코로나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훅 인터뷰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저중자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간밤에 남부지방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곳곳에 침수피해 있었는데 우리 애청자분들 다들 괜찮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침수피해 없으신지요? 부산, 포항, 울산, 여수 등 피해 입으신 분들 걱정입니다. 빨리 복귀해야 될 텐데요. 위로 전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남부 지역에 듣고 계신 분들 상황이 어떤지 응답해 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09명이 나왔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00여 명 정도 많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요? 지난주에 비해서 그동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는데, 네.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했을 때 130명 정도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여름 휴가에서 모두 복귀했을 때가 됐고, 또 이번 주부터 개학이 맞물리면서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의 감염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13.6%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3명 중 1명꼴로 외국인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이렇게 또 공동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일터에 대해서 선제 검사를 확대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들 관리가 잘 되는지도 걱정이 되고요. 네, 오늘 위중증 환자가 421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제보다 21명이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이후로 위중증 환자가 가장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어젯밤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새벽 4시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오늘 오전에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소멸됐습니다.
올해 한반도를 관통한 첫 태풍인데요. 다행히 태풍 규모가 작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구름이 많아서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삼천포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이 거제도에서 183mm, 고성 166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의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피해 신고가 110여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연제구에서는 승용차가 떠내려가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또 기장군에서는 임기천이 범람해서 인근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대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에 다행이다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리 부동산 투기 의혹 걸리면 중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는데요.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은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고요. 아니 그런데 민주당보다 무조건 중징계하겠다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이 대표로 취임하면서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을 불법 혐의가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 중에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했거나 처분 의사를 밝혔다라면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대권에 출마 선언한 윤희숙 의원,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말로 빵 뜬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연설 직전까지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임차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은 임대하고 임차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뭐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에서도 한 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네,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청와대 대변인직 사퇴 이유였던 이 서울 흑석동 상가가 이유로 지목이 됐습니다. 흑석동 상가가 또 올라왔네요. 네, 이 청와대 재직 중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했다라고 권익위가 봤는데요. 잠시만요. 청와대 재직 중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네요. 네, 하지만 김의겸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권익위가 인편으로 전달한 문서 내용을 보니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당 차원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지금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다만 아직 상정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지금 국민의힘이 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이 정의당도 언론 단체들과 함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법사위에서 토론하고 있는 박성준 의원 모셔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의전원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그리고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서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의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다만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공정위가 판단했는데 이 부산대는 이런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 법률적으로, 그리고 입학 학칙 이런 데서는 이런 데가 중요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되는데 수험생 모집 요강 의 기초에서 지금 취소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고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출 서류가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제출된 부정 서류 문제이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 딸이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면허 취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시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부정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다분히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 많은데 의사 시험 합격 후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의전원이 취소되거나 의대 입시가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청주에서 아들 의사인데요. 아들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서 의전원에 합격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학술대회 논문을 조작하고 특허 출원 함께 이름을 올려서 결정적으로 입학했는데 아버지는 징역 1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아들은 벌금 1,000만 원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황희두 씨하고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계빚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계빚이 1,8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잠시만요. 얼마라고요? 1,800조 원입니다. 네. 1,805조 9천억 원인데요. 네. 이 통계 작성 시작 이후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가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위기 신호가 지금 오고 있다고 계속 지적합니다. 네, 물론 이 경제 규모 확대로 인한 증가분도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말 가계 신용은 1분기 말에 비해서 무려 41조 2천억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큰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 은행권에서도 지금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빚을 지실 분이라면. 공군도 해군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육군도 또 나왔습니다. 네, 육군에서도 이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가요. 네, 시도를 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네. 역시나 이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없었고 또 처벌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2차 가해 또 나왔어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는데요.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가 이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A 하사 측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같은 해 8월 이 단한 선임의 도움을 받아서 부대에 신고를 했고 이 B 중사는 그해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징계하고 전역했어요?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그리고 합의 적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적절한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했고 이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A 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열, 탈모, 불면,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육군 측은 일단 이 사건 접수 피해자의 형사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징계부터 진행한 것이다 라면서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조치했다라고 했고요. 한편 이 사건은 육군 중앙수사단이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계속 사건이 벌어져도 왜 이렇게 2차 가해가 벌어지면서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이 고민에 대해서 김은지 기자하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단군 이래 최대 취업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네. 법원이 강원랜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예.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인데요. 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대리해서 재판을 진행했고요. 재판부는 이 강원랜드가 이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로 원고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죄질 등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고요. 이 공개 채용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는 정당한 기대가 있음에도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엄청났어요. 부정이. 엄청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2012년에서 2013년 이 강원랜드가 뽑은 신입사원이 518명이었는데요. 네. 모두 부정청탁 대상자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청탁을 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가 모두 800여 명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강원랜드는 사장, 이사 같은 임원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지역 유지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서 채용을 계속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과 그 임원은 처벌받았는데요. 지역 국회의원까지도 처벌받았는데 네. 옆 동네 국회의원들, 더 센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 이 취업 사기 사건 진짜 큰 몸통은 왜 처벌받지 않는지 이 시대의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인데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떡을 억지로 먹여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달 초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낮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벌어졌는데요.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려 했습니다. 강제로 막 먹여요? 네,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도망까지 갔는데 이 다른 직원까지 가세해서 이 피해자를 붙잡아서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입안에 넣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그 목에 기도에서 이 4에서 5cm 크기의 떡과 김밥이 발견됐는데요. 피해자 모친이 그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까 절대 먹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는데 센터 측이 먹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답니까? 왜 그랬대요? 네, 이 해명이 착오가 있었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유족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고요? 기겁할 정도로 싫어한다는데 절대 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착오가 있었다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것이 있으면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아이가 발견됐어요. 충격적입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1일 이 청주시 가경동의 한 원룸 밀집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갓난 여자아이가 발견돼서 경찰이 신고를 접수했고 조치에 나섰는데요. 한 남성이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살펴보다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탯줄까지 달려 있었는데요.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서 그제 오전 아이의 친모를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네. 친모가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민에게 발견될 때까지 아이가 혼자 이 사흘 동안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구조된 아기는 그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상처가 많고 폐혈증 증세가 있어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가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 특별 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내에서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 특별 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 체류를 허가한 기준이 있었다면서 이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모두 417명이고요. 이 중에 120여
명이 올해 이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한국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 그리고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 국내로 데려오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해야죠. 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죠.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588님께서 여기는 여수인데요. 태풍과 비에 우로빠 1년 농사인 참깨 농사, 고추 농사, 간 농사 다 망쳐서 힘 빠져 하는데 속상하네요. 얘기합니다. 4988님께서 창원입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만 물러나가면 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비 피해가 크지 않기를 또 빌어봅니다. 네, 코로나 물러가야죠.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포항 지역에는 도로 침수로 통행이 제한된 곳이 있습니다. 국도 32호선이고요. 죽장면 서포중학교 앞 도로와 설림병원 사거리가 침수됐습니다. 다른 길을 이용하셔야겠고요. 지금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덜합니다. 남해 이지선 서부산 쪽으로는 서부산 진입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1km 구간 많이 밀리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상주 일대가 극심한 정체입니다.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1시간 넘게 처리 중입니다. 서울 시내는 노들로 성산대교 쪽으로 서울교와 여의교 사이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가 막히면서 주변이 혼잡해졌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 부근이 부분 통제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오늘 오후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에서 패럴림픽 개회식이 열립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이 팀이 가장 먼저 입장하고 우리나라는 81번째로 입장할 예정인데요. 각 나라의 박해와 분쟁 상황들을 이겨내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 이 팀은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처음 만들어진 팀입니다. 8천만 명 이상의 난민을 대표하는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혼성팀, 2번 난민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혼성팀, 2번 난민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의원님은 법사위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 날아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법사위 언론중재법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중재법까지는 안 갔고요. 네. 지금 오늘 그 일정 자체가 계속 여야가 이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있다 보니까 예. 원래 이제 10시쯤 열리려고 하다가 11시에 이제 법사위 소위가 열렸고요. 예. 그래서 2시 20분부터 2시 반부터 열리기로 했는데 2시 반에 서로 이 야당에서는 이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네. 다른 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중재법은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3시 넘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신청을 하다가 네. 이러다가 이제 밤샐 것 같다. 본격적인 논의도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소위원장 선출권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하고 예비비 출처 승인의 건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고위법이라고 하죠. 이제 법사위 관련된 법안 처리하고 지금 이제 쟁점이 됐던 타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법이라든가 지금 의료법 관련된 부분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그 법안 그다음 사립학교법 야당에서 상당히 좀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할 일이 참 많군요.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뭐 야당에서 그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장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네. 최영두 의원께서 언론중재법 관련돼서 계속 맨 앞에서 얘기하시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법안심사 소위였고 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가 이 논의 과정을 제일 잘 지켜봤기 때문에 이 쟁점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당이 뭐 굳이 우리 당만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빼고 사실 전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론 단체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수 진보 언론을 망라한 언론 단체들, 심지어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에서도 지금 그 언론중재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징벌적 손배소인데, 네. 징벌 손배소를 가기 위한 그 특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 이제 전가시켰다 이런 대목인데 그걸 민변에서는 가장 큰 위헌적인 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인 지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서 최영두 의원님, 네네. 언론 개혁은 해야죠. 언론 개혁은 해야 되는데. 자, 언론 개혁은 해야 하는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언론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텐데 왜 이 언론중재법은 안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 할 때 언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참 막연합니다. 지난 제가 처음 기자 생활 시작할 때 90년이었는데 그때 중앙일간지가 종합일간지 10개였습니다. 네. 10개, 9개, 10개 그랬는데 이제 지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금 뭐 등록 인터넷 신문까지 해서 매체가요 한 2, 3만 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언론의 경계 그리고 이제는 컨텐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언론사보다도요. 우리 주진우 라이브 있지만 주진우 앵커가 나가서 혼자 하면은 그게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언론 환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크고 작은 매체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온갖 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뭐 허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런 뉴스 가짜 뉴스 많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를 잘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실제 언론의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이제 환경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일단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법 자체가 피해 구제법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법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그러면 다 출발할 거냐?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일대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취지에 대한 얘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지금 출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초가 되고 이제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언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과유불급이고 교각사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허위와 가짜 뉴스와 진실 뉴스를 구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계적 고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그중에서 특별하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론의 또 큰 기능 중에 하나는 단순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 가십을 전하는 게 언론의 본연의 기능은 아니고요.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가려주는 것이고 팩트체크가 제일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권력 비판입니다. 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아주 무도한 법으로 해서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제 큰 언론사에서 이제는 우리 주진우 앵커도 그렇지만 이 권력 비판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부 제보로 시작되죠. 그러다 보면 추적 보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손배소도 들어오고 형사 고소도 들어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동력이었는데 이건 지금 사실은 말이 5배 손배소라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손배소 일부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또 3배고요. 언론을 징벌적 손배로 한 나라가 없습니다. 법으로 한 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 없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제일 걱정은 언론사들이 이제 내부 제보에 의해서 어떤 아주 권력자 비리나 내로남불을 추적 보도할 때 이런 무지막지한 앞으로 5배 손배소 그리고 지금 이게 손배를 낼 때요. 그 비례가 경제적 피해,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의 매출액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규모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 될 경우에 과연 그거를 감당할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큰 거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권력 비판에 대한 기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비판을 했을 때 내부 정보라는 것도
언론사에 오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팩트 체크를 해서 보도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번에 쭉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이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여야 이제 쟁점이 있었지 않았습습니까? 근데 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수용했더군요.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서요. 이제 정치 경제 권력에 해당하는 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라는 내용을 삭제했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허위 조작 보도 입증을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게 했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의견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사 매출 기준을 이제 삭제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 4가지로 제한해서 실질적인 타당성과 일관성을 보장했다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실은 민변하고 우리 진보적인 법률가 단체 시민단체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효성이 조금 아까 보면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은 여기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빠졌어요. 야당이 주장하는 게 빠져서 언론 개혁에 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인데 왜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언론 개혁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부터 제가 처음에 설명을 이 방송에서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민주화 이후에서 가장 그 권력기관 된 것이 이제 검찰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 등장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도적 기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당 안에 안이 나와 있고 야당 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의 초석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이걸 출발을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유튜브 이런 거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가 지금 단계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말씀시켜서 아니 이게 이제 문제 이런 겁니다. 뺐다니 제대로 뺀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실까요? 자, 우리가 권력 실체라 그러면 권력 실체는 그냥 흑개비 장관도 또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진영 그 잘 아시는 비선 실체 그 사람들 무슨 공직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그 몸통, 기틀이 아니라 몸통, 전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루고 있는 소송들이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소송 보십시다. 지금 그 우종창이라고 울간조선 기자 구속됐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로 1억 손배소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도 딱 옷 벗으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재임 중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전직 장관이나 전직 고위공직자가 이걸 악용해서 이제는 내 과거에 대해서 자꾸 캐려고 그러지 마. 너 한 10억, 한 20억 정도 너 집에 재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손배 내가 청구한다.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옛날에 용기 있게 내가 감옥으로 몸으로 떼우겠다. 내가 치전 보호하겠다. 이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때 최영두 의원은 기자 시절에 너 소송한다. 너 소송할게. 너 감옥에 보낼 거야. 그래도 기사 쓰셨잖아요. 썼는데 돈이 안 걸렸거든 그때는. 아니 돈 걸지 아니 돈이 그래도 그 당시는 뭐 1억 정도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모금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손배가 모수가 확 달라졌습니다. 언론의 뭐 매출액 대비, 언론의 사회 영향력 대비 여기에 5배 하면은요, 이게 1억하고 10억하고 그게 달라집니다. 이 내 때문에 나는 몸으로 뭐 때울 수가 있는데 내 가족의 재산이 압류당할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 회사의 많은 재산이 손실이 매출에 별로 이득도 없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언론사 동료들, 우리 회사 그 고통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징벌적 손배 이거 없는 제도고요. 아니 지금 그 기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조항도 좀 삭제했어요. 아니 그거는 진짜 우리 그 왜 삭제했겠습니까? 현실과 다르게 삭제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뉴스, 이 허위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피해 구제 방법은 또 뭡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논의를 했고요. 첫 번째 언론 중재 기능, 신속한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언론 중재위원회에 내고 또는 이걸 내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와 그 방법을 아주 간이하게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이걸 넘어서서 이제 정통 미디어들이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입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짜 뉴스가요. 정치인들의 입으로 나오고 이걸 받아쓰기 하는 언론에서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그래서 그걸 할 때 저는 언론사들이 앞으로는요. 정치인의 말하는 거, 특히나 그 공인들 선출된 가장 고위공직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언론이 지금 개혁하라고. 아니죠. 그거는 언론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최영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민주주의와 이제 우리 자유주의의 기본적 역사가 뭐냐면 개인의 기본권이에요. 네. 개인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인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이고 그동안의 민주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역시 보면은 언론도 어떤 기사를 쓰거나 악의적 보도에서 인권적 침해를 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근본적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회장이라고 하는 이 토론장에서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한 겁니다. 야당의 의원이든 여당의 의원이든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언론에서 검증을 하고요. 또 정치인들끼리도 서로 검증을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계속 팩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 자체에서도 정론 보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팩트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의 취재 방식으로는 이 언론중재법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언론이 기본에 충실했으면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질타받거나 이렇게 불신을 당하지도 않죠.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못된 뿔이 있죠. 못된 버릇도 있을 테고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은 그러나 그 뿔을 잡으려고 살아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의 비판 이걸 봉쇄해서는 되겠느냐는 게 걱정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주진앵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권력자들 비리 같은 걸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네, 소송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소송 많이 당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0배 들어가고 네. 주진앵커 집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20억 때리겠다 하면. 저는 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뜯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에 있는 얄팍한 뭐 수익도 얼마 안 나는 거 다 뜯내겠다고 협박을 하면은요.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언론과 이 피해 당했다는 고위 권력자와의 이 소송전에서 네. 압도적인 그 이제 힘의 역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법원의 판결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고위공직자가 소송을 내면은 70%가 집니다. 지는데도 내요. 왜? 네. 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추가 취재를 안 하고 추가 보도를 안 하니까. 기사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입법화 과정들을 쭉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취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은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전체의 논리를 희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이 언론에 의해서 침해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내놓지 않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 저는 잘못됐다. 아니 근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됐으면 전 세계가 잘못된 겁니까? 전 세계 언론 단체들이 지금 이 문제에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건 이 법 자체를 만들면서 언론 환경에 대한 어떤 조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열망은 좀 큽니다. 언론이 좀 제대로 좀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문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실님께서 가짜뉴스 안 쓰고 팩트체크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벌써 벌금 걱정을 하는지 걱정하시는지 얘기하셨고 0545님께서는 그게 이런 뉴스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폐해하고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언론의 핵심 기능,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막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고쳐야 되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행태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네. 0545님께서 언론중재법은 민사소송이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왜 정부가 재갈 물린다고 하나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판례로 합니다. 근데 이 법에 무슨 상한을 얼마로 한다, 5배로 한다 이런 법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 올라갑니까? 언론중재법?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지금 오늘 이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좀 율사들이시니까 네. 이 법의 위헌성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준비하고 내일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민주당의 양식에 호소할 겁니다. 네. 정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는 않는지 우리가 언론의 폐해를 고친다는 거하고 우리가 언론에서 장려해야 될 가장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 있었다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호소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핫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민주당보단 더 엄격하게 이렇게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조치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영두 의원님? 자, 이거는 이제 우선에 우리로서는 물러설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보다 이게 못하게 되면은 네. 비난을 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당의 통방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사안을 보면은요, 민주당 같은 경우 12명, 똑같은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숫자를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개발 정보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농지법이 지금 6명이 있는데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우상호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 조사를 가보니까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가 탈당 권유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사례마다 다 분석해서 우리 소명을 받았는데 일단 그 소명상으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다 했고 이 역시도 언론의 추가 검증이라든가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강한 처벌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제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보다 끌려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마지못해 해서 왔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이준석 대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보다 더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 제명이라든가 출당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오늘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12명인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증여 세금 탈루 2건,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5건, 농지법 위반 6건이거든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공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단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의석 비율로 봤을 때 한 2배 가까운데 지금 보면 12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2명. 민주당도 예. 12명, 국민의힘도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왔다.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치에 취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박승준 의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얄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왜 얄미워? 점잖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사실 점잖게 이거 예전에 전수조사 했을 때 엄청 전수조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네. 원래 이 국민의 억울한 사연들하고 이 부정청탁법 이런 사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0명이 전수조사를 하기는 좀 적은 기관이니 우리가 이 감사원에 같이 청구를 하자. 다음에 또 아니면은 그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 그래요. 수사권을 뺏어가고 최근에. 그러면은 국회에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근데 무슨 청렴위원회, 국회 청렴위원회를 외부 기관으로 만들어서 그 감사원이고 파견받아서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국민권익위에서 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 나와가지고 지금 12명을 했는데 탈당 거부하고 2명만 겨우 비례대표 2명만 출당하고 사실상 지금 아무도 지금 탈당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요? 예. 탈당 근유만 했었고 탈당 받아들인다 했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저는 또 이거 또 비난하기 어려운 것이 우상호 의원 사건 보면은 무슨 내막인지 모르지만 또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내사 종결이 됐습니다. 네, 뭐 무혐의 나왔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종결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한 번 더 지금 걸러져야 됩니다. 아니, 앞으로. 당시에 우리 민주당 권익위에서 조사한 내용 보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맹렬히 비판 공격해서 실제
우리 당이 그 당시 지지율만 봐도 엄청나게 그냥 그 반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아니 뭐 LH 공사 때문에 시작됐죠. 여러 가지 다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LH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세금 탈루 의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도요. 야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경찰 특수본에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뭐 어떻게 옹호하겠습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딱 맞춰서 다 똑같이 해야죠. 그런데 최고위에서 결정을 내렸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제 소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소명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또 전철형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뭐 12명 비례대표 2명만 이제 제명했죠. 비례대표는 제명. 제명했죠. 네, 나머지는 다 제명해서 이제 원직을 살려줬죠. 근데 그 근현리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한무경 의원이 이제 지금 제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나머지 탈당 근절을 했습니다. 했고 본인의 소명을 미루어서 이거 지금 탈당 근절까지 아니라는 것은 어차피 특수본 수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현 상태로 그 본인 소명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했는지.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어물쩍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느 당이 많은가 보다. 두 당 어떻게 처리했나 이걸 볼 텐데. 이걸 볼 텐데 왜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출당 권유 이런 거라도 좀 세게 해야지. 출당 권유 있었어요. 몇 명은 있었고 절반은 남았잖아요. 예, 소명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탈당 권유만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2명은 그 비례대표만 제명이라고 해서 탈당시켜 가지고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줬고. 예. 자, 홍준표 후보가 대권 주자들도 다 부동산 검증받자 이렇게 합니다. 최재형 후보 바로 화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 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그걸 안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야다 해야죠. 네.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하겠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뭐 이미 다 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최 의원님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광역단체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부분을 사실 다 신고하고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야당의 후보가 됐든 또 언론이 됐든 시민단체가 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쨌든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하는 단체들이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조사하기 때문에 투명화됐고요. 근데 처음 진입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검증하겠죠? 검증해야죠. 검증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후보 등록할 때 재산 신고를 돼 있죠. 우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할 때도 신고 다 했죠. 그럼요. 신고가 돼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하고 실제 당선된 이후에 또 그 재산 신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서 왜 이게 누락됐는지 또 소명을 해야 돼요. 물론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재산뿐 아니라 재산 공개가 돼 있다고. 범죄 혐의 수사받았던 상황, 형수에 요구했던 거, 새로운 녹취 파일 뭐 이런 거 뭐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참 이게 뭐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최 의원님이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마음이 아팠는지 또 한마디 하시네요. 마지막 한 말씀을 하고 가시네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복지 통과하고 지금 저기 법사위에 와 있습니까? 법사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법사위에 지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수술실 CCTV는 설치해야 된다. 국민들이 다 좀 이게 그 찬성에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영도 의원님.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CCTV 이게 이제 일단 당사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인데 의사협회에서 지금 코로나 사실 이거 방역에 제일 최전선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다음 과연 이제 이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물론 이제 일부의 부적절한 것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죠. 또 그건 뭐 어떻게 제어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이러면 이제 수술이 우리나라에 몇 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 수술에서 이제 그 노감 녹취된다는 게 이게 과연 의사들 입장에서 그것이
그 진료 그 수술할 때 있어서 어떤 심리적 압박이 되겠느냐. 근데 이게 불필요한 동작으로 보여가지고 이게 혹시 의료 사고나 의료처럼 뭐가 비치지 않을까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그것도 있고 의사협회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전부 민간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업무하고 있는데 그 수술하는 내밀한 기록들 동영상 같은 걸 어떻게 나중에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 생길 테고 음성은 녹취도 안 되고 환자 동의 후에 녹화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관점을 뭐냐면 아까 저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공급자가 아니에요. 수요자라고 하는 국민인 겁니다. 이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이 CCTV 설치법 같은 경우도 의사의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겁니다. 네. 언론중재법도 많은 국민들이 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중재법하고는 다르죠. 언론중재법 다르면 언론중재법이 뭐 53% 국민이 한 차례 500명 여론조사에서 53% 찬성했다는데 그럼 매주 조사하는 대통령 여론 직무평가에서 60% 반대하면 대통령 직무 정지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아니 말을 하되 어떻게 여론 입법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합니까? 여론조사라는 팀에 국민들이 왜 이것을 보내?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본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그 의견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웅님께서 수기 시간 가지시고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시죠. 이렇게 맞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코로나로 급한 민생 현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1402님께서 언론사 벌금 걱정 마시고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들을 좀 걱정해 주세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겠습니다. 더욱더. 아무튼 내일 본회의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 보기에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두 분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정이 엄마는 9년 전 다정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전 남편은 다정이가 10살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기성 구토증 진단을 받고 수시로 구토에 시달리는 다정이는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섬유 근육통으로 몸이 아픈 엄마가 다정이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다정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다정이와 엄마가 힘겨운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 편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 시간 경북 동해안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천과 포항에 200mm 넘는 비가 왔고요. 제주 산지에도 200mm 가까운 비가 온 곳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부터 차차 그치는 곳이 많겠지만 중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중부와 전북, 영남, 제주에 비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과 제주에는 10에서 40mm,
50mm, 중부, 전북, 경남은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시 또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 아침에 전라 서해안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그치는 곳이 많겠는데요. 중부 내륙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제주의 경우는 천둥, 번개 동반해서 내일 낮에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남, 호남, 경남,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충북, 제주도 20에서 60mm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18세 이상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87.9%는 미접종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중증 환자 2,301명 중 미접종자는 84.9%였으며 사망자 323명 중 미접종자는 82.4%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12명 의원 가운데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 등 5명에 대해선 탈당을 요구하고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윤희숙 의원 등 6명은 소명을 수용했습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행사를 연달아 열고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윤국 대표는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재법이라며 의석수 우위를 이용해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특별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시대 1년 반 넘었습니다. 4단계 연장 또 연장. 자영업자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위드 코로나 준비할 시점인데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료계가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노동자들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한다고 했는데 총파업까지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입니다. 공공의료도 부족하고 보건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왔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력을 갈아 넣어서 버텨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정도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정치권하고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서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면담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면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어제 충분히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재정에 있어서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부에서 의료진의 처우 개선 약속을 해왔고 간호인력 좀 증원했다. 그리고 뭐 재정도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까? 근데 지금 간호인력 충원한 거는 보건소 간호사들을 충원을 했잖아요. 네. 보건소하고 병원에서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하고는 좀 달라요. 네. 보건소 간호사들 인력을 충원해 준 거고요. 작년에 대통령이 간호인력 충원하고 처우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치료 현장인 병원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숙련된 간호인력 충원이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닐 텐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됩니까? 저희는 지금 가장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요. 네. 확진 환자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인력은 그대로인데 입원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번아웃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호사 1인당 환자를 몇 명을 볼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중증도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고 네. 여기에 맞게 환자를 입원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만두는 간호사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전담병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확진 환자가 너무 많아서 15명을 채용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5명은 못 버티고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 신규 간호사가 1년 이내 사직률이 42.7%에 달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는 확진 환자 치료도 해야 되고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파견도 나가야 되고 백신 접종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한계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 환자 수를 1인당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이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야 9월 2일 총파업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에서도 일반 환자 같은 경우도 간호사 1인당 환자를 5명만 보고 있고요. 네. 일본도 7명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10명에서 20명 더 작은 병원들은 3, 40명까지 보고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증도에 따라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이걸 제도화하자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들을 두고 하자라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너무 이렇게 기준을 확 만들면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참 국민들 그리고 이거 환자들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간호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번아웃이 생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버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은정님께서 무작정 저분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데 조금 현명하게 해결책을 내야 될 텐데 위드 코리아로 이렇게 방역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준비할 거는 뭡니까? 위드 코로나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을 낮추되 의료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라면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888님께서 간호사분들의 입장 1000%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어야 하고 파업에 대한 책임도 간호사분들에게 넘기는 비겁한 행동은 그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요. 아, 네. 걱정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나순자 위원장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로 가는 CCTV 설치법 또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좀 전에 이 나순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실제로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건의료 노조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기에 당연히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의 정부의 좀 땜질식 그런 대책들이 이렇게 우리 의료진들을 번아웃까지 가게 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아픕니다. 네, 코로나가 일단 안정되어야 대책도 좀 잘 수립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아무튼 의료계의 피로감 계속 제기됐습니다. 인력 부족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됩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무증상 환자들이, 격리되어 계시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코로나 시대에는 효율적인 의료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증상인 분들은 일부, 또 재택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네. 또 증상이 있는 분들, 특히 고위험이나 중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의료 자원과 병상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의 방역 전환과 치료 시스템 전환도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더 확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 그리고 저도 공공의료 3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를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예, 지금은 전체 그런 코로나 환자의 정말 공공병원의 병상은 10%밖에 안 되는데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를 전담하고 있죠. 예. 그만큼 공공의료에 감염병 쏠림 현상이 있다. 이게 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공공의료 병상을 늘려야 되는데 왜 당장 못 늘리냐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법안에서 최소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병상 20% 이상은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을 권역마다 지정해서 이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속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많은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인력들이 공공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부분 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공공의료 체계가 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의료진들 이탈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의 대책은 좀 바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그래서 파견직 간호인력이 오셨는데요. 정규직 인력과의 처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파견직과 그런 처우가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네. 특히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도요. 선별진료소부터 백신 접종, 그리고 이상반응 신고 접수, 코호르트 병원까지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인력의 확장은 매우 더디기 때문에 번아웃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간호 인력 그리고 의사 인력에 대한 빠른 확충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려운 것은 이런 분들이 감염병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노력은 했지만 성과로서 나타내기에는 많이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의료진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데 코로나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니, 신현영 의원 이 부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민주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는 지지부진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관계 부처에서 코로나 대응에만 또 올인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번에 보건의료 노조께서 또 파업을 주장하신 만큼 적어도 정말 내년 예산에서는 우선순위로 반영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금은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 국민들과 함께 같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이 공공의료의 중요성 계속 얘기하고 의료진들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기재부가 이런 데에다가 돈 팍팍 안 쓰고 있다는 것이 좀 국민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자체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건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인력들이 지자체 소속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공무직에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과감하게 되기에는 그런 시스템이나 호봉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모두 삼박자가 어울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요. 아무튼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좀 더 애써주시고요. 민주당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근님께서 공공이 더 뽑자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의협이 반대했잖아요. 간호사도 의사도 더 많이 양성하도록 체계 만들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 예. 수술실 CCTV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어제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네. 통과가 됐는데요. 오늘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요. 네. 지금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타 상위 법안의 검토는 이제 저녁 때쯤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경우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여러 세부 조항을 만드셨어요. 어떤 세부 조항이 마련됐습니까? 예, 실제로 수술실 내부에 의무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술장에서 정말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 상황이나 고난이 수술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수술실 CCTV로 인해서 환자가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 플러스 그래도 의사가 수술실에서의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의무 설치를 하면서 사용에 대해서 조금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예. 실제로 그 영상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중재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와 환자 의사가 동시에 그 동의하는 경우에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촬영을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이 거부할 수 있는 일부 사유에 대한 예외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오는 경우나 아니면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적 조치가 과감하게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곧바로 정말 수술 때 밀고 들어오는 우리 환자들한테 동의를 받을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술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예외로 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세심하게 예외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수술이 위축될까봐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외 조항을 담았다라고 특히 그리고 사전에 논의를 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 우려하는 점은 기피과 문제인 거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미달되는 그런 비인기과의 필수과들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제도적으로도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같이 감안하면서 간다면 수술실 CCTV의 여러 가지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으로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행령을
2년 정도의 유예기한을 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뭔가 대안 마련이 되면 앞으로 또 좋은 법안으로서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저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이고 좀 곤란할 텐데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너무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안을 내놓았을 때마다 너무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뭔가 의료계에 더 큰 뭔가 저항이나 그런 사태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협심해서 그렇죠.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이해하면서 뭔가 순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저희가 또 의료계가 그리고 필요한 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국회에서 잘 조율하고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도 약간은 변화가 있군요. 유령 수술로 목숨을 잃은 고 권대희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 좀 보완해야 할 건 없습니까? 이번에 그런 수술실 내부에 의무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적인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해당 법안이 내일 본회의까지 안전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랑 계속 소통하면서 이 법안이 뭔가 강제로 의사들을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환자들이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필요한 법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더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관련된 논의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군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가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에 한해서는 수사, 기소, 재판 모두 민간검찰 그리고 재판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면 최종심은 대법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맡았지만 1, 2심은 전시, 평시 모두 군사법원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아닌데 무슨 군사법원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사실상 내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고 제 식구 감싼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고요. 네. 실제로 그래 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다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군 안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끼리 조용하게 끼리끼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끊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국방부는 사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도 않아서 그런 문제도 지적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보고누락 이슈가 있었는데요.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네. 여기서 평시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한 것처럼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를 해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자 이런 개선안을 사분과위원회가 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하는 게 국방부 역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슬쩍 그걸 빼버리고 보고를 해서 뒤늦게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사례들을 겪으면서 수차례 느껴왔던 바입니다.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었는데 막지 못했다. 이런 사회적인 죄책감들을 좀 일어나게 했고요.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 또 다른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새로운 피해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육군에서는 직속 상관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부사관이 네. 보복과 협박 등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바도 있었다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좀 미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제 이 당시 사건이 벌어지자 강제 전역을 했다라고 하고요. 제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서 뒤늦게 지금 민간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군사법원 폐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 개혁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게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된다면 오랫동안 평시 군사법원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쪽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사실 군사법원이 전시가 아닌 이상해야 굳이 다뤄야 될 사건이 아닌 게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군인들이 휴가 중에 다툼이 있었거나 혹은 뭐 물건을 훔쳤거나 이런 사건들은 군사법으로 처벌해야 될 일들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까지도 군형법상으로 의율되지 않는 사건들을 군사법원이 했어야 됐냐라는 지적이 많고요. 실제로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보통 일반 형사범죄가 90% 정도라고 합니다. 군사법원에 가는 사건들이요. 군사 기밀 누설이나 뭐 작전, 뭐 군 관련된 간첩, 항명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범죄는 10% 미만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 체계 개혁에 대한 것들 더 필요하다. 실제적으로는 군사법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름 아래서 다루는 사건들이 그렇게 간첩, 항명, 이적 이런 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군사법원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사법원이라는 이름이 어마무시합니까? 좀 민간법원보다는 군사법원이라고 하면 좀 더 센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좀 무섭긴 합니다. 네. 윤소정님께서 온통 개혁할 것뿐이네요. 씁쓸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또 개혁하고 고치고 조금씩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네, 또 한 발 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전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요. 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거니까 또 응원해 주자고요.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 전부터 계속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네, 어제였는데요. 이 대표가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오해에 관한 국민과 당원께 사과의 말씀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직전에는 또 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운전대 경선버스에 타서 운전대 뽑아갔다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우선은 갈등을 좀 마무리하는 모양새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좀 끄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잔불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영삼 전 윤석열 캠프 특보가 유승민 캠프로 가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래, 대표하지 말고 캠프로 가라 이렇게 했죠. 네, 이제 물론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 네. 게다가 유승민 의원도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온 건가 이런 식으로 아예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대권 후보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경쟁을 하고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모든 갈등 구도들의 핵심은 말씀처럼 그 두 사람의 신경전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들이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희룡, 김재원, 신지호, 유승민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었는데요. 그 갈등의 가장 기본 축에는 이준석, 윤석열을 놓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대선 흥행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 구상해 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한다는 토론회 무산됐습니다. 네, 내일은 우선은 그것은 발표회라고 이름을 밝히고 한 7분 정도 네, 한다라고 하는데요. 7분 정도만 얘기합니까? 네, 발표회라고 합니다. 토론회도 아니고요. 네.
그냥 발표만 하는 거예요? 네,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형식으로 우선 한다고 하고요. 네. 물론 이후에는 스토리텔링 토론회, 후보 PPT, 공개 면접, 그리고는 1차 컷오프 이후에는 택시 면접 이런 것까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택시 면접은 최근에 택시 기사 교육을 받았던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직접 이거 지금 뭐라고 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MC를 보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그런 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실제 그런 종편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서바이벌 프로를 직접 경험해 본 바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그랬어요? 자신감들이 있습니다. 서바이벌 프로에 나갔었나요? 지니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연예인도 나오고 다양한 인사들이 나와서 토너먼트식으로 살아남는 그런 방식의 예능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직접 자기가 기획하고 거기서 PD 역할도 하고 지금 사회도 보겠다는 거네요? 네, 이제 본인의 경험 만으로 하는 선택은 아닐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흥행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좀 자신을 보이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측에서는 아유 걱정돼,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왜냐면요, 이게 우선은 흥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1, 2위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누가 1등이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게 당연히,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후보하고 서바이벌 후보하고 지금 사회자하고 티격태격 이거 공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문제로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물론 그래서 요새 이준석 대표가 이 경선 버스에서 주연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여튼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당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세론이 흔들린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마련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좀 반갑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각종 일이 프로그램 이 서바이벌 이 프로그램이 윤석열 후보는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엄진영님께서 승객들이 난폭하다면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고 제대로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계속 버스 운전자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관찰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뿐만이 아니라요. 당내 주도권 경쟁이 지금 같이 껴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의원들이 15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네. 의원들 중에서. 그런데 숨은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다 합치면 40명 넘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게다가 이 중에 일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에 이준석 대표 경쟁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을 도운 사람입니다. 아,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캠프가 좋게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 건데요. 오히려 주류들은 다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일부의 당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윤석열 후보 뒤에 숨어서 이걸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 쪽은 본다라고 하고요. 거꾸로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주연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서로 끝없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휴전 모드인데요. 이 갈등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그라들 신경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방송에 보도되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언론 관련 뉴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송사가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예? 지난 4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가 KBS, MBC, SBS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이요? 중요한 일인데 어떤 일인가요? 네, 방송 작가와 관련된 일인데요. 아하. 방송 작가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인터뷰를 섭외하고 원고를 쓰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방송 작가님들이 방송 기자보다 훨씬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취재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사실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방송 작가들이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에 중요한 결정을 했었는데요. MBC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가 있는데 여기 방송 작가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편을 앞두고 MBC가 작가 2명과 계약을 구두로 해지했는데 중노위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다 이렇게 봤고요. 부당해고라. 예, 국가기관이 방송 작가를 노동자로 판정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 예? 그 이후에 근로감독을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모은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근로감독 실시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방송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데요. 네. KBS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이 한 달 넘도록 방송 작가들의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MBC는 초기에 연락처를 제외한 명단만 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연락처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연락처 받으려고 한 거죠. 네, 이름만 줬다라고 하고요. 게다가 방송 작가들과 근로감독 간의 면담 일정을 회사가 잡아주겠다 이렇게 나섰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일종의 핑계 아닌 핑계로 근로감독이 좀 중단되어 있다가 최근에 겨우 개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MBC 사례만 하더라도 MB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섰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극 좀 협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방송국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거 진짜 숙제인데 방송국에서 안 나오는군요. 네, 이제 방송 3사 노조도 방송작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아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제나 파견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2년 넘게 그 형태를 유지하면 계약을 더 이상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 까다로운 좀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프리랜서가 되면 이 모든 제약들이 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 작가들을 계속 프리랜서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방송 뉴스들이 이제까지 다뤘던 아이템들을 보면 그러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지적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작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고발 프로그램에서 노동자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적하는 그런 아이템이 많았었는데 실상 자기들이 더 많은 이런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타까운 노동 현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도 또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3340님께서 700-2번 버스 탔는데 주진우 라이브 흘러나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더 반갑습니다. 700-2번 버스 기사님 안전 운행해 주십시오. 김은지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서울시 구간 정체가 심한데요. 특히 부산 쪽으로는 반포나들목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들이 거의 서 있다시피 합니다. 이전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서울 시내에는 곳곳에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성산램프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연희램프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성수대교 쪽은 연희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행주대교까지 막히는데요. 행주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고요. 반대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천호대교 사이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어떤 일로 노십니까? 뭐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황희도는. 뭐 맨날 일만 하고 공부만 한다고 그래. 매일같이 어떻게 노냐고, 청년들이 어떻게 놀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고요. 저도 놀고 싶은데 네. 그만큼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을 좀 놀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준비한 뉴스로 가볼까요? 네, 일단 먼저 간단히 준비한 주제는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 따님의 그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이게 또 그 취소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취소에 찬성하는 의견은 뭐 정의는 승리한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뭐 과유불급이었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또 반대하는 의견은 예상된 결과긴 한데 이게 생중계까지 될 거냐, 이거는 일종의 기득권의 경고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된다.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거든요. 청년 커뮤니티는 뭐라고 합니까?
네, 청년 커뮤니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극명하게 좀 절반이 갈리죠. 네, 좀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특히 취소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대법원 판결도 아직 안 났고 표창장이 주 요인도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요. 표창장이 주요 원인이 아닌데 이건 좀 과하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오는데 뭔가 겹친 게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뭐 이외로도 더한 그런 논란이 있는 것들은 왜 봐주고 이렇게 조국 전 장관 따님한테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극명하게 이렇게 갈리는데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런 소식이,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소식이 나올 때는 그거에 맞는 분위기가 좀 휩쓸고 가는 것 같고, 예? 또 그에 반대되는 경우는 또 그 반대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부정적인 그 결과가 나오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 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보도가 막 휩쓸고 나면 그게 마치 이제 우세한 것처럼 그렇게 커뮤니티에도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많이 되죠. 받습니다. 그렇죠. 예.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유튜버나 이런 그 블로거의 영향도 받는데 그래도 언론의 영향이 크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가 떠오르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언론에서 그걸 다루냐 안 다루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은 아프가니스탄 상황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군대, 여성 인권 문제, 또 특히 대한민국이 북한과 좀 대치 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청년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리를 못한다고 하니 수류탄을 투척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여자는 밖에서 장도 못 보게 하면서 어떻게 15인분이나 밥을 하라는 거냐. 이게 그 식사 15인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살해하고 집에 수류탄을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들 셋에 딸 하나를 가진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이런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예.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제발 사람 남아주길 바란다. 뭐 아프간 여성들이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예. 또 남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으면 단시간에 저렇게 함락이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오직 구걸뿐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난민을 위해서 좀 노력한 사람들, 정우성 씨 왜 그렇게 트집을 잡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아무래도 앞장서서 이제 또 그리고 유명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우성 씨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좀 비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다 보니까 더더욱 또 이게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난민 얘기만 나오면, 난민 수용 얘기만 나오면 반응이 막 폭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반대하는 이유들을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가 뭔가 이제 섞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올 수도 있다. 예, 물들이면 어떡하냐라는 반응이고요. 또 그렇게 받고 싶으면 정치인들이 많이 사는 강남이나 여의도에 수용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탈북자로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하다라든지 만약에 난민 수용 반대가 혐오라고 하면 난 그냥 혐오하겠다. 그 정도로 극단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나도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 전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누군가의 그 도움을 또 받았고 그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서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리고 예멘 난민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슬기롭게 잘 그 지역사회에 동화돼서 잘 사는 모습도 만들기도 했어요. 보수 커뮤니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서서도 말씀 잠깐 나왔지만 그 배우 정우성 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좀 일부 있었고요. 또 그 여성들이 왜 난민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 논리대로라면 성평등 지수가 높은 중동에 있는 남성들이 한국 남성들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정 수준은 난민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보수 커뮤니티에서 예. 그랬더니요. 그런데 문제는 비추 테러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나라 잃어봤던 아픔을 철저히 배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른 척하면 이건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물론 철저한 검증이 동반돼야 된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비추가 많이 달렸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난민, 아프간 얘기만 나오면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그렇죠. 청년을 잡아야죠. 예, 그래서 최근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민지야 부탁해 이 캠페인을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민지야 부탁해요? 예, 이게 그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MZ를 이제 민지라고 해서 민지라고 부릅니까? 예, 그래서 뭐 민지야 부탁해라고 해서 이게 컨셉으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네. 사실 반응은 좀 대부분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요? 일단 이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네. 지금 여권에서도 보면은 뭐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다거나 롤링 댄스, 뭐 프로게이머, 틱톡,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야권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뭐 유튜브, 뭐 아니면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청년들한테 접근하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반응을 보면 꼰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려다 오히려 꼰대 인증하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특히 그 윤석열 전 총장은 당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청년이다 보니까 네. 청년의 마음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30대 당대표 옆에 두고 지금 엄한 곳에서 쇼하다가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심지어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 갈등이 있는데 옆에 있는 청년하고도 못 지내면서 무슨 이런 거냐 이런 좀 생각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영향력이 좀 있네요. 특히 젊은 남성들한테 그렇습니까? 예,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커뮤니티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앞서 좀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그 특히 민지라는 그 호칭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분노가 많이 표출이 됐고요. 또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많았습니다. 꼭 윤석열 전 총장의 민지야 부탁해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정치인들이 제발 쇼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정치인들이 어설프게 젊은 척을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대 간의 차이를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솔하게 다가가면 우리들 그렇게 또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젊은 척하는 게 더 싫어한다. 뭐 핵심은 이겁니다. 네, 깔끔하게 그냥 양복 입고 얘기를 잘 듣는 게 낫다. 네. 옷 코스프레 하고 뭐 유튜브 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잘 들으라고 노력해라 이런 생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혀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이라든지 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걸 오히려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황희도 씨 얘기를 잘 듣습니다. 네. 제가 뭐 깔끔하게 입지는 않았지만 양복 입고 나오셨지는 않지만 얘기는 잘 듣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지금 2021 학번이 비운의 학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년째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면을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네. 동기나 선배와 교류의 기회가 없다거나 막 단체 행사가 취소되고 그렇죠.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불안하고 특히 교수님과의 의견 교류의 진입 장벽도 높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되게 불안해하는 지금 딱 대학생들이 2021 학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과의 의견 교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내용을 보면 일단 동기 친구들이나 선배하고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만 하는 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 한 12년 정도를 보통 대학교 캠퍼스 생활 그 낭만을 꿈꾸면서 그걸 버티는 건데 막상 딱 나왔는데도 전혀 뭐 진로 상담도 안 되고 뭐 이제 교수님도 못 만나고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뭘 위해서 했나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쌓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2년제 전문대학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더욱 지금 커진 상황인데 이미 다 끝났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취업시장에 나가야 되는 되게 힘든 환경에 있는 지금 대학생들이 있어서 그렇죠. 대학에 괜히 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등록금은 안 깎아주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뭐 캠퍼스 낭만 이런 거 꿈꿔보지도 못하고 바로 졸업하게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아, 참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라도 이들이 어떻게든 좀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또한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긴 합니다. 실제 코로나 학번들은 그 청년들은 뭐라고 이렇게 반응합니까?
실제로 대학교 지금 2021 학번의 경험담도 많이 돌고 있는데요. 학교에 간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 비대면, 그러니까 정작 투표를 해보면 또 근데 대면보단 비대면 선호가 또 항상 많은 좀 아이러니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주변에도 다 학교를 제대로 못 가보고 졸업을 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뭐 자퇴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되게 불안감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20학번, 21학번들 비운의 학번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분들도 좀 웃을 날이 와야 될 텐데 참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로서. 2335님께서 젊은 정치인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는데 이 지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선거철에는 젊은이들의 표를 얻으려고 젊은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정책을 막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잘 찍어야 그래야 이게 좀 청년들 젊은 세대 문제 이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5569님께서 윤석열 후보님은요. 대선 때까지 입만 닫고 계시면 가만히 계시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하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이재용의 통큰 화답. 삼성 3년간 240조 투자 4만 명 고용. 더 중앙 보도인데요.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56만 명이다. 이재용 부회장님 투자 방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발 결정 이후에 삼성이 통큰 화답을 했다 이러면서 만세 삼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나왔다고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지금 언론에서 티가 나는데요. 가석방 얘기 나오자마자 연일 삼성의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그래서 개미들 패닉했는데 그런데 아무튼 언론한테만은 신뢰를 잃지 않고 있어요. 신뢰라니요. 경영의 신으로 계속 추앙받고 있습니다. 12조 상속세 때문에 삼성가 결국 집까지 팔았다.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CJ 이지연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있습니다. 31살인데 이선호 씨 많이 들으셨죠? 이분 마약 밀반입하시다가 세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약 양성도 나오고 엄청난 양을 밀반입했는데 보통 구속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분은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났어요. 파격적이었습니다. 매우 대담했고 하나도 아니고 다량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선호 씨가 196억 원을 주고 이건희 회장의 집을 샀다는 게 팩트인데 언론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삼성가 결국 집까지 팔았다. 언론만 보자면요. 삼성가가 망하고 거리에 난진 줄 알겠어요.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31살짜리가 지금 196억 원에 집을 샀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계세요. 탈레반은 지금 이미지 메이킹 중. 아이스크림의 명품까지 화제.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20년 만에 아프간으로 다시 돌아온 탈레반. 지금 SNS에 그런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그 엄격하고 조금 무서운 탈레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구찌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요. 그 다음에 막 운동화도 좋은 운동화 신고 그렇다고 하는데 변화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인권 존중 없이 변화 없이 고민 없이 정책 비전 없이 이거 그냥 SNS 수행만으로 아이스크림 먹방만으로 이렇게 모습을 달리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데 생각해보면 우리 정치인들도 좀 비슷합니다. 비전 정책 없이 자꾸 이미지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둥글게 둥글게 동요의 큰 별, 작곡가 이수인 별세, 노컷 뉴스 기사인데요. 앞으로, 그 노래 아시죠? 앞으로. 네. 둥글게 둥글게 짝, 예, 별. 네. 수많은 동요로 그 많은 동심, 그리고 많은 어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KBS 어린이 합창단 단장이셨고요. 동요 작곡가로 파랑새 창작 동요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 동요의 큰 아버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숙한으로 떠나셨습니다. 네. 아무튼 떠나셨어도 그분의 노래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에 이렇게 울려 퍼질 거예요. 네. 편안하게 잘, 네, 행복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이수인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좋은 노래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꼭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어린이 합창단의 둥글게 둥글게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라쿠스님, 제대로 좀 그만 까지마, 주가 떨어져, 오늘 간신히 본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정답은 만민팀이었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패럴림픽